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62페이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그 밖에 청구 및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제1절 국내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성명,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의 반환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번에 개정이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좀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두 가지로 여러분들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우편물을 발송을 했는데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발송 중이라도 수취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이 헷갈려서 이름을 잘못 썼어요. 그때 이제 성명을 변경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거 있죠. 자, 우리가 우편물을 보냈는데 더 이상 발송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발송을 반환, 그러니까 우편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이제 구분하면 되는데, 이제 그냥 성명 변경이라든지 주소 변경은 하나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발송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발송인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편물 반환 청구가 되겠고요. 우편물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수취인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를 변경 청구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 발송인이 가지는 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취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수취인은 반환 청구는 없습니다. 반면에 수취인은 뭐는 갈 수 있다? 수취인의 성명 주소 변경 청구. 요거는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크게 발송인 측하고 수취인 측하고 구분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개념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라고 되어 있네요. 우편물이 배달되기 전에 발송인이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청구다. 단 수취인은 뭐만 가능하다? 주소 변경만 가능하다. 수취인이 이름 바꾸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때 수취인은 주소 변경.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소 변경 청구. 자,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개념을 조금만 이렇게 좀 꽈서 내버리면 여러분 헷갈려서 틀리기 쉽습니다. 특히 자, 이 부분은 우리 취급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부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나중에 저기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번 우편물의 반환 청구 있고요. 처리 요령. 자, 청구인의 청구가 있을 때 그때 수리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뭡니까? 청구인이 정당한 자, 죄송합니다. 청구인이 정당한 청구권자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우편물 반송했어요, 반환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돌려준다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편관서에서 져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보시면 청구인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발송인 증명서 아니면 신분증,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수취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신분증이나 아니면 배달 안내 문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수취인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좀 별표를 쳐가지고 그 1, 2번 요게 이제 새롭게 바뀐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청구 가능 우편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1번 발송인의 수취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의 경우라고 되는데요. 그래서 요때는 이게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성명 주소를 변경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수수료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안에 바깥에 있는 봉투에 있는 성명하고 주소를 갖다가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물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것이 겉과 속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문 내용 증명 우편을 제외하고는 그 안에 내용물과 바깥에 봉투에 있는 그 주소라든지 성명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 증명 조그만 글씨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조그만 글씨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 증명의 수취인 주소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로운 내용물을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작성해 가지고 봉투와 원본, 등본의 내용을 모두 같게 고친 후에 발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겉에 봉투만 성명이라든지 주소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안에 내용물을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아, 정말 죄송한데 수위인이 아니라 수취인이죠.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의 경우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우체국에 도착한 등기 우편물 중 관련 고시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편물은 아닌지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있고 수수료를 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뭐 동일 그 치국국 내라면 동일 치국국 내라면은 뭐 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동일 총괄국 내네요. 동일 총괄국 내라면 수수료를 물지 않고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부산으로 보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아니면 어제 며칠 전은 좀 그러네요. 어제 뭐 진해라든지 아니면 뭐 광주라든지 이쪽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좀 보내줄 수 있겠어요 하면 뭡니까? 그만큼 또 운송비가 더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수료를 더 물립니다. 수수료를 물지만 다만 뭡니까? 동일 총괄국 내라면 같은 구역이잖아요. 그때는 수취인의 주소 변경과 관련해서 수수료를 안 물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게 변경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6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조그만한 글씨인데 그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 특별 송달, 내용 증명, 그다음에 선거 우편, 외화 현금 배달 우편물, 냉장 냉동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그다음에 우편물 종족 조회 시 이미 배달이 완료된 우편물은 수취인이 주소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6가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 내, 선, 외, 그다음에 맹, 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요거 다 이렇게 4개, 3개로 이렇게 4개, 2개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특내, 선외, 자,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내, 선외, 맹, 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 송달이다, 내용 증명이다, 선거 우편이다, 그다음에 외화 현금 배달이다, 그다음에 냉장 냉동이 필요한 우편물이다, 그다음에 이미 배달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주소 변경 청구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다른 거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우편물이 이미 배달되었거나 배달 준비가 완료된 건 아닌지 자, 그래서 뭐 이걸 또 우편물 배달 전에 배달국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뭐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이제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때서야 뭐 이걸 한다면 연락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뭐 정당한 청구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의 접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먼저 수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난데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청구서를 접수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수수료라든지 요금 같은 그런 걸 받습니다. 그 표가 이번에도 새로 들어온 건데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직 뭐 기술된 적도 없죠. 새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취급 수수료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자, 여기는 아까 우리가 구분한 요것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송인 측이냐 수취인 측이냐 그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자, 특히 여러분들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 우리가 우편물을 접수를 했는데 아직 접수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접수 취소하면 그만해요. 그리고 그냥 반환해 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주소 변경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발송일에 청구해야 한 성명 주소 변경 및 우편물 반환해서 집중국으로 발송하기 전이다. 그럼 아직 이 접수국에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무료다. 무료. 그래서 이때는 무료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접수국을 떠나가지고 집중국으로 만약에 발송을 한 다음, 아직 배달은 완료 전이겠죠. 배달 후라면 뭐 당연히 이거는 실현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거부를 하는데, 집중국으로 발송한 후, 즉 접수국을 떠난 후라면 그때는 여러분들 자, 일반 우편물이냐 등기 우편물이냐 해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우편물은 당연히 일반 그 기본 통상 우편료 뭐 330원 그렇게 부과를 하고,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 수수료에서 1630원 이렇게 부과한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밑에 이제는 그 별표인가요? 그 별표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중국으로 발송된 후 등기 우편물에 이때 반환 청구가 아니라 수취인의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수취인의 성명 또는 그러니까
동일 총괄국 내 주소 변경을 하는 경우는 등기 취급 수수료를 묻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뭡니까?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을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발송인 공부하시고 그냥 눈으로 했을 게 아니라 여러분 말로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송인, 자, 그래 뭡니까? 접수국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즉 집중국으로 발송되기 전이라면 등기든 일반이든 상관없습니다. 반환 청구든 주소 변경이든 성명 변경이든 상관없이 뭐다? 무료. 자, 무료. 그냥 옆에다가 쓸게요. 그냥 무료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접수국을 떠나가지고, 자, 집중국으로 발송된 이후에 우편물 반환 청구를 하든지 주소 변경을 하든지 성명 변경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일반 그 우편물하고 등기하고는 다르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이면 기본 통상 요금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등기면 등기 취급 수수료를 그렇게 부과한다. 다만 등기라 하더라도 뭐예요? 자, 성명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동일 총괄국 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등기지만 뭐다? 요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본 통상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송인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수취인이 청구하는 경우, 그때는 주소 변경이죠. 그래서 수취인의 주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그때는 뭡니까? 등기든 일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등기 취급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할 때는 등기 취급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밑에 별표 2개짜리 뭐라고 했나요? 주소 변경하더라도 동일 총괄국 내라면 뭡니까? 주소 변경을 할 때 같은 구역 내니까 뭐 별도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취급 수수료 머릿속에 정리가 됐죠. 그래서 저기 일반 우편물, 등기 우편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그 요금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수취인이 주소 변경할 때는, 자, 그때는 동일 총괄국 내인지 아닌지 따라서 동일 총괄국 내라면 무료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등기 취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로 된 거는 여러분들 표로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처리.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번에 또 바뀐 부분인데, 자, 보세요. 발송 준비 완료 전이나 자국 배달 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저 앞에 있던 그 집중국 발송 전, 자,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을 변경 청구하는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 내가 만약에 갑순이한테, 자, 제가 보내려고 했는데 잘못 썼네요. 그래서 이건 전 애인이고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을순이라고 할게요. 김을순. 그럼 이렇게 그냥 밑줄 2줄 끊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뭡니까? 그 밑에다가 새로운 사항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 성명 변경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우편물 반환 청구는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접수국에 남아있던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접수국을 떠나가지고 또 저기 발송 준비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이제 접수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청구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재 뭐라고 했나요? 우편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로 처리하거나 반환 청구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상하네요. 여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밑줄하고 다 처리를 해줬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네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좀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접수 취소는 여러분들 정말 간편하죠. 그러면 접수 취소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갈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우편물 수납 요금을 다 반환합니다. 그냥 물은 다 돌려주는 거예요. 우편물도 돌려주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받았던 요금조차도 다시 돌려줍니다. 이때는 뭐예요? 접수국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냥 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벨 같은 거, 라벨이나 증지 같은 건 아직 다른 뭐 도장이나 이런 거 다 안 하니까 그냥 그걸 회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발송되기 전이니까 회수를 한다라는 거. 반면에 여기 이제 반환 청구에 준해서 한다. 접수 취소가 아니라 반환 청구에 준해서 하는 경우는 우편물은 당연히 반환 청구했으면 돌려주겠죠. 다만 받았던 요금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라든지 라벨 같은 경우는 자 아까는 우리 접수 취소 같은 경우는 회수를 했지만 이때는 회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 2번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배달 완료 전이나 배달 준비 완료 전인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밑줄 쫙 그 밑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적으면 되고요. 그 밑에다가 적는다는 거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자 이때는 우편물에 반환 사유를 적은 쪽지를 붙여가지고 자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 반환 청구는 처리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국 변경 청구 및 배달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관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관 우편물의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보관 우편물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체국 보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우편물과, 그 다음에 교통 불평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배달하는 우편물로서 여기 이제 보관 교분지라고 되네요. 그 배달한 우편물로서 배달 우체국의 창구에서 보관한 후 수취인에게 내어주는 우편물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보관 우편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오지 막 이런 뭐 첩축 산중 그런데 여러분들 배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배달하는 우체국에서 그 우편물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하고 그 사람이 직접 수취인이 와서 직접 수령해 가게 하는 그런 우편물을 우리가 보관 우편물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관 우편물 아무리 우체국 창구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관 우편물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개념 한번 보세요. 자, 수취인 배달을 갔는데 수취인이 없어요. 근데 이걸 직접 전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부득이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보관 우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나 아니면 우편함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안 했죠. 다 이거 뭐예요? 수취인의 기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취인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아무리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관 우편물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처리 요령했는데 그럼 수취인이 와서 직접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수취인인가? 그 다음에 보관국 변경 청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보관국이 자 그냥 볼게요. 보관국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좀 변경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관국 변경 청구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바꾸면 안 되겠죠. 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았는가? 수령했다면 이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특히라고 되어 있네요. 청구인이 수취인이 아니라면 그럼 진정한 수취인인지 아니면 수취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처럼 그 위임인, 수임인 사례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위임장 그럼 보통 이제 위임장 같은 게 뭐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대신 우편물을 수령할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대리권을 수여합니다라는 그런 위임장 같은 거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수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보시면 정당한 청구권자가 특별한 상황인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군 복무하는 경우나 아니면 교도소에서 지금 재소자 교도소에 이제 수용 중인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우편물 담당하는 그 병사가 한다든지 아니면 교도소 같은 경우는 교도소장이 위임을 받은 그 직원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수령을 할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보관 우편물을 내어줄 수 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편 사수함 사용 계약인데요. 자, 우편 사수함. 사수함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요즘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보면 방송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사연이라든지 신청곡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갖다가 보내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 엽서 같은 데다가 뭐 좋아하는 노래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 뭐 아니면 자기의 사연 같은 걸 그런 걸 보내면 방송국에서 그걸 갖다가 소개도 해주고 아니면 TV 프로에도 마찬가지죠. 뭐 인기 순위 같은 것도 그런 엽서 같은 거 집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방송국에 방송국을 주소지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많은 프로가 있는데 그 동일 방송국에 시간대별로 많은 방송 프로가 있는데 그게 막 섞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이 너무 많으니까 좀 뭐 미관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을 거고 보관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편 간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수함 사용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4.3 그 사용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쪽에다가 그냥 우편물을 다 이렇게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바구니 하나 가져와서 그 우편물을 갖다가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편물 4.3 사용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좋은 점은 뭡니까? 그럼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수시로 찾아갈 수 있으며 주거지나 주소 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소가 아무리 바뀌고 방송국이 이전하더라도 우편 4.3은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이거 재작년에 엄청 좀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재작년에 이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 우편 4.3 사용계약 뭐 신청하고 거기서 뭐 접수하고 뭐 처리하고 그 필요한 것들 있죠. 뭐 열쇠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계약과 관련해서 신청서 접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출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 4.3에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한 계약 신청서와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본인과 대리 수령인의 서명표를 4.3 시설이 가진 우체국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논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접수할 때 뭡니까? 필요한 것들, 그죠? 계약 신청서,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하고 성명, 이름이 성명이랑 주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수령을 위해서는 그때 그 사람이 진정한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서명표를 4.3 시설이 갖춰진 우체국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서명표를 받고 우체국의 우편물 수령인으로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서명 이미지를 우편 물류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자, 우편물 수령인은 몇 명까지? 5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송국에 우리 뭐 막내 작가 친구들 뭐 아니면 막내 작가부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한 2-3명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걸 다 수령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이 친구가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뭐 그걸 수령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다?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니까 뭐 1, 2, 3, 4, 5 5명이 딱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그럼 그 사람이 와서 우편물을 4.3에서 그 우편물을 수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 2번은 여러분들 뭐 신분증 확인한다는 거 큰 문제 아니고 3번 보시면 자, 이거 국지 100배. 이건 제가 되게 요긴하게 16년도에 문제였을 때 맞췄던 건데, 자, 우편 4.3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무슨 배당하나요? 아니면 뭐 권력 있는 사람한테 배당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순서가 있습니다. 국지 100배.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100은 뭐예요?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물량.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 다음에 주소지가 이제 배달 우체국 거기 100배. 배달 우체국 배달 주소지가 4.3 설치 우체국의 관할 구역하고 일치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 국지 100배.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3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사용하는 거 2인 이상이 공동 명의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그 수령인이 5명 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A 방송국에서 만약에 뭐 어떤 프로그램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거 있잖아. 4.3 그 사용 계약비 그거 아끼려고 돼요. 여러 회사들이 한 4.3을 사용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업체만이 그 4.3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우편물 수령하는 거는요, 그 업체에서 나온 직원 5명까지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거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보시면 이게 실제 2016년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한 부분에서 문제 지문이 4개가 다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뭐 문제 푸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문이 나온 게 아니라 한 그 주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편물 사용계약은 재작년에도 제가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느껴진 거는 제가 문제를 갖다가 엄청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문제집이라든지 진도별 전범위 심지어 뭐 법령 문제까지 만들었으니까요. 그때 만들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출제자 입장에서는 만들기가 상당히 좋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거는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근데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스터디를 하거나 그렇게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되기 쉽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노하우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편물 4.3 사용계약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기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면 틀렸죠. 수령인 10명도 틀렸죠. 5명.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다량으로 받는 고객은 정해진 날짜에 찾아갈 수 있으며, 자 이거 보세요. 수취인 주거지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3번. 이거 보세요. 보세요. 우편 4.3에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계약 신청서와 등기 우편물의 수령을 위해서 본인의 서명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요? 대리인, 본인과 대리인의 서명표를 4.3 시설이 갖춘 그런 우체국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근데 4번 때문에 문제를 맞추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4번은 국지 100배 했죠. 국가지방자치단체 1순위, 1순위, 그냥 국가지방자치단체 2순위는 100.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그 다음에 배달 우체국하고 자기의 주소지 있잖아요. 주소지가 4.3 이 설치된 우체국하고 그게 일치하는 경우 있죠. 관할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국지 100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우편 물류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우편물의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이 그림 그 자체가 그냥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송인이 이제 뭐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은 접수, 우체국 창구 접수나 아니면 우체통에 투함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우체통에 투함됐으면 어떻습니까? 수집을 하겠죠.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그때 이제 뭡니까? 소인을 찍고요. 창구에서 접수하면 창구에 접수하자마자 소인을 찍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체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운송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배달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나가지고 서로 좀 그 동일 지역으로 가는 것들은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 그리고 운송하고 구분하고 배달하고 수취까지 한다. 자, 이건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배달되기까지 과정이 있죠.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출 그거 소개해놨으니까 그 기출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고 그 빈칸에 들어갈 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물의 발송. 자,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68페이지는 발송, 그 다음에 69페이지는 운송, 그 다음에 70페이지는 배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 배달인데 배달의 특례라는 게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우편물의 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송. 그래서 발송은 여러분들 발송 순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특급 우편물, 일반 등기, 일반 우편물 당연한 거죠. 그냥 빨리 가야 되는, 도착해야 되는 순서대로 그렇게 발송한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우편물 발송 시 운송 확인서를 운전자와 교환하여 발송하고, 자, 이제 보시면 일반 우편물, 부가취급 우편물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1번 요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일반 우편물을 담는 운송용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 우편물을 담는 운송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 담는 운송용기에 대해서 송달증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발송한다. 그 다음에 우편물에 대해서는 뭘로 분류한다고요? 좀 제가 체크해놨죠. 형태별로 분류해가지고 우편 상자에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지문도 지문이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좀 확인을 합시오. 그래서 일반 우편물 담는 운송용기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건 형태별로 분류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취급 우편물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운송용기에 담을 때는 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참관하여 우편물류 시스템으로 부가취급 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송달증과 현품 수량을 대조 확인한 후 발송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다만 관리 작업이 끝난 우편물을 발송할 때 부가취급 우편물 송달증은
전산으로 송부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 취급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산 처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적이 돼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거쳐라라고 돼 있고요. 자, 2번. 이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이 제가 되게 헷갈렸던 질문이었어요. 자, 보시면 재작년에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를 운송용지 국명표를 부착하고 묶음끈을 사용하여, 자 보세요. 덮개가 있으면 덮개 덮고 난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날아가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다? 묶음끈을 갖다가 사용해서 그게 덮개가 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뭐지가? 반드시 봉함한 후 발송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 반드시.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시험에 나왔던 거 써놨죠. 필요시는 X다 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거 필요시라고 나왔을 때 이거 맞는 질문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질문 때문에 제가 그때 맞추기는 확실하게 맞췄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덮개가 있는 운송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묶음끈을 이용해서 반드시 그걸 갖다가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봉함을 해서 발송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 이제 따로 떼어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필요시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쪽에 뭐 반드시란 말이 나오거나 필요시란 말이 나오면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우편 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우편물과 뭐 한다? 구별한다는 거. 왜요? 빨리 도착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것과 섞여버리면 그날 도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별해가지고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서 발송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반차의 우편물 적재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꺼내기 쉽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한 것부터 위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 보세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는다고요? 넣을 때는 자, 무거운 것부터. 자, 기본 원칙은 뭐예요? 무거운 거를 밑에, 가벼운 거를 위에. 그리고 빨리 빼내야 되는 거는 위에 가야 되고 늦게 빼도 되는 거는 아래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거운 거는 일반 소포 이렇게 있고요. 일반 소포 위에 등기 소포. 그다음 여기 무거운 거 이제 다 해놨죠. 그러면 이제 가벼운 거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반 통상 우편물 될 거예요. 일반 통상 됐고, 그 다음에 위에는 더 일반 통상보다 빨리 가는 등기 통상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중간에서 교환해야 되는 그런 중개 우편물 이렇게 될 겁니다. 중개 우편물.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적재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는 가벼운 소포나 취약한 소포는 밑에가 아니라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교환, 그래서 교환하거나 중개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내가 직접 배달하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에서 재작년 문제에 보시면 그 우편물 발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발송 순서는 아까 어떻습니까? 특급, 등기, 일반 그 순서로 가야 되겠고요. 운송 용기는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후단의 설명은 맞네요. 그래서 전형적인 요즘 추세죠. 그래서 전단, 후단 뭐 그렇게 해가지고 둘 다 틀리게 하면 뭐 누구나 맞출 수 있으니까 하나는 맞게 하고 하나는 틀리게 하는 그런 게 요즘 모든 공무원 시험 뭐 그런 시험의 추세입니다. 2번.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우편 자료 사용하고, 맞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해서 이렇게 별도로 묶어서 발송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날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 그 2번하고 3번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 1번, 4번은 워낙 뭐 분명한데 3번 보세요. 부가 취급 우편물은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이때 필요시 묶은 건 아니죠.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고요. 4번 보시면 순서 적재하는 거 잘못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하고 순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꺼내는 게 위에 있어야 되니까 등기 소포, 일반 소포가 아니라 일반 소포, 등기 소포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4번 그 순서가 잘못됐네요. 두 부분이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송이 끝났으면 운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편물을 발송국에서 도착국까지 운반하는 것을 운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요 1순위, 2순위, 3순위 이 부분 이번에 새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기 배달 오른쪽에 보시면 그 71페이지 있죠. 그 부분에 보시면 그 배달의 우선순위 있죠. 요거랑 이제 일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순위는 기록 취급 우편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등기된 거다. 그래서 뭐 특급, 등기통상, 등기소포 같은 등기, 거기다가 국제 항공 우편물 같은 경우 1순위. 자, 2순위는요. 등기가 안 된 일반
통상 우편물, 요게 2순위입니다. 2순위. 그 다음에 갈로친 걸 여러분 좀 주목하십시오. 국제 선편 통상 우편물 중에 서장이라든지 엽서도 2순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순위는 등기 취급된 거 국제 항공 우편물, 2순위는 일반 통상 우편물, 그리고 선편 중에 서장이라든지 엽서 같은 경우 그때 요게 2순위, 3순위는 볼 거 없죠. 나머지 다 3순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운송의 종류, 정기, 임시, 특별, 요 개념 그냥 아시겠죠? 정기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임시적으로 배치를 하느냐,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별 운송 같은 경우는 우편물 정시 송달, 그러니까 정시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송달이 가능하도록 최선편에 운송하고, 그러니까 가장 빨리 운송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장 빨리 운송할 수 있는 그 최선편에 우선 오는 그 차에다가 실어서 보내고, 이제 운송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렇게 정산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게 우편물 배달인데요. 집배의 정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집배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된 시간에 수집하고 우편물에 포기된 주소지까지 배달하는 우표 서비스, 이걸 집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배라는 것은 배달하는 거,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이 돼요. 우체통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그 우체국 관서까지 가져가는 거, 그거까지도 우리 집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배달하는 거, 그거까지 합쳐서 우리가 집배라고 한다. 그래서 우편물 배달의 흐름도 있죠. 보시면 우편 집중국, 배달 순로 구분, 수취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배달의 원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편물 배달의 원칙은 일반 원칙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제가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 써놓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밑줄 친 거는 굵은 글씨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일반 원칙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2명이 있다. 그럼 한 우편물을 2명한테 줄 수는 없겠죠. 그럼 그중 한 사람에게만 배달하면 우체국으로서는 소임을 다하는 게 되고요. 정당한 배달이 되는 겁니다. 적법한 배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등기 취급된 거다. 그럼 뭐예요? 진정한 수령인에게 줘야 되고 진정한 그 수취인 찾아서 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확실하게 해서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편물의 배달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모든 지역에, 자, 예전에는 무슨 도시 크기에 따라 좀 달랐는데 지금 보세요. 모든 지역의 보통 우편물의 배달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로 구분하고 다음 날에 배달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배달은 원칙은 뭐다? 이제 도시 크기랑 상관없이 다음 날, 보통 우편물은 다음 날 배달하는 게 원칙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니까 기준에 빨리 배달할 수도 있고 조금 어긋날 수도 있는 거나 자,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단 집배 순로 구분기를 설치한다면 오후 시간대 도착 우편물은 도착한 다음 날 순로 구분하여 순로 구분한 다음 날에 배달한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집배 순로 구분기를 설치하면 오후에 만약에 그게 도착했다. 그럼 그걸 가동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걸 가동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음 날 배달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도착했느냐, 오전에 도착했느냐, 그거랑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순로 구분기 시험에는 그냥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순로 구분기가 설치된 곳에 오전에 도착했다면 오후에 그거 돌려가지고 어떻게 구분한 다음에 다음 날 배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후에 도착하면 다음 날 구분하고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배달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세요. 시한성 우편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거네요. 시한성 우편물, 그 다음에 특급. 자, 당일 이길 같은 경우는 도착 당일날 구분하여 당일 배달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 우편물 배달 기준은 이번에 새로 바뀐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한성 우편물이라든지 특급, 등기 소포에 대해서는 도착 당일날 구분하여 당일 배달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원칙은 뭐예요? 아까 봤죠? 도착한 날로 순로 구분하고 다음날 배달하지만 이런 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도착한 날 구분해가지고 도착한 날 배달한다. 이런 식으로 좀 차이점 잘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배달의 우선순위, 아까 우리 봤던 운송
운송의 우선순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 마지막 4번에 보시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한 번에 배달하지 못하고 잔량이 있을 때는 다음 편에 우선 배달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달의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자, 기출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출은 여러분들 무조건 풀어보셔야 돼요.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어제가 그제 여러분들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 문제 기출 문제 해설집을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이제 이거 답이 틀리지 않았냐, 답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보면 다른 생 또는 다른 출판사에서 쓴 있잖아요. 문제집이나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답을 갖다 하기엔 좀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요즘 솔직히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남의 책까지 제가 오류를 지적을 해줘야 되나 이런 거 생각도 좀 솔직히 들기는 하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에 따른 또 오류도 많이 생길 수 있긴 한데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출판사나 선생님 저자한테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 답을 썼는지 아니면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정확한 거지. 제가 근데 감히 이제 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게 기출 문제였는데 근데 답도 잘못 오기를 하고 설명도 해설도 잘못 해설을 해가지고 그걸 좀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나 그런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이건 교재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갖다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와 이거 그 사람을 무조건 신뢰할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고 그 답을 갖다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 성인인데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하면 되지. 확인하면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예전에 수험 생활을 좀 해봤으니까 수험 생활을 할 때 보면 이거 명확한 잘못된 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어떻게 답을 그렇게 잘못된 답에다가 해설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엉터리 설명을 막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급하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기출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전 내용대로라면 맞던 정답이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같은 것을 갖다 잘못 이렇게 답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이 답 때문에 틀렸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손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좀 책이랑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늘 우리 수험생들은 그렇잖아요. 저한테라든지 꼭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건데 이 책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럼 제가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제서 여러분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제가 진짜 막 보면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좀 솔직히 해주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할 때도 서로 이제 좀 좋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질문할 때도 매너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좀 가급적이면 매너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질문도 사항도 최대한 안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자, 아무튼 또 쓸데없는 얘기 좀 했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배달의 특례라고 지금 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냈냐면 요 뒷부분 있잖아요. 발송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요 부분이 페이지 수에 비해서 기출됐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아까 기출 갑자기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자, 동일 건물 내의 일괄 배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일 건물의 일괄 배달. 제목 자체에 보시면 알겠죠. 자, 어떤 회사로 들어가는, 만약에 어떤 사무실, 회사로 들어가는 거면 한 곳에 그냥 뭡니까? 그걸 다 보내면 돼. 배달하면 그 우체국 간서로서는 소임을 다 한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동일 건축물이나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물이나 구대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하면 우리는
소임을 다한 겁니다. 직접 수취인마다 부서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배달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관리사무소 뭐 관리 뭐 그 사람한테 전해주면 우편 간사는 소임을 다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관리사무소나 접수처 관리인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자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직접 수령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편함에 배달하고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물건에가 부가취급, 요금 수취인 부담 이런 것들은 뭡니까? 수취인한테 직접 전해드려야 되겠죠? 그때는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4.3 교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3 우편물 교부 방법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우편 4.3에 교부한 우편물은 됐습니다. 그럼 4.3에 오면 뭐냐? 4.3에 그냥 넣으면 되죠. 그래서 오는 대로 어떻게? 즉시 구분하여 즉시 4.3에 투입한다. 다만 2번 보세요. 등기 우편물, 수취인 부담,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 다음에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서 4.3에 투입할 수 없는 우편물. 이거는 뭐예요? 다 직접 4.3에 넣기 부적절한 그런 우편물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차를 딱 붙이면 4.3에 우편물을 수령하러 오는 사람이 그걸 보고 확인하겠죠. 등기가 왔네? 아니면 뭐 우편물이 따로 보관되어 있네? 이러면서 가가지고 직접 수령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외국 사용자가 외국인 경우에는 뭐 이런 안내 문구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표차를 투입한다 뭐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4.3 이용자가 4.3에서 안내 표차를 꺼내 창구에다 제출하면 담당자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을 내어주고요. 그때 이 사람이 진정한 수령인지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등기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뭡니까? 사인을 직접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수령인의 서명을 받고 배달 결과를 물류 시스템에 등록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4.3 번호만 기록한 우편물. 그러니까 그러면 의도가 뭐예요? 어디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4.3으로 보내라라는 그런 겁니다. 자, 다만 생물 등 그렇죠. 막 오징어, 뭐 아니면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생물 같은 그런 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소포는 그때는 뭡니까? 4.3을 넣으면 냄새 막 나고 상할 수 있죠.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수취인에게 내어준다.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 이제 보셔야 되는 게 4.3 그러니까 우편물에 4.3 번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주소만 적어도 되는데 4.3 주소도 적었다. 그러면 어디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4.3에 넣어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편물을 어디에 4.3에 넣을 수 있으며 다만 국내 특급 근데 이길 특급은 제외됩니다. 여기 기술됐어요. 이길 특급은 제외되고 특별 송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 이런 거는 뭐예요? 직접 수령해야 되니까 4.3에 넣지 말고 이때는 직접 뭡니까? 주소지가 있으니까 주소지에다 넣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냥 4.3에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직접 수령을 요하고 그리고 확인을 요하는 그런 우편물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가라. 뭐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다음 4번은 보세요.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소지에 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보면 이 사람이 4.3으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3으로 가는 게 확실한 우편물에 대해서 그러면 비록 주소지만 적혀 있더라도 4.3으로 보낼 수 있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 4.3에게 4.3 사용자에게 하는 우편물이 확실할 때는 우편 4.3에 투입이 가능하다. 다만 아까처럼 직접 수령해서 사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주소지로 배달을 합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이길 특급은 주소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보관 우편물의 교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보관 우편물이라는 거는 뭡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직접 배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다가 정당한 수취인에게 내어주는 그런 우편물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우편물의 보관 교부라고 되는데 우체국 보관의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내어준다. 그때 이제 정당한 수령인지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보관 기간 해가지고 자 보세요.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자 계산해서 여기도 날짜가 이제 나오네요. 10일로 한다라는 거. 기출이 벌써 2번이나 됐네요. 그래서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취인이 10일 이내 우편물을 교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자 보세요. 원래는 10일인데 거기에다가 뭐합니까? 30일 이내로 교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원칙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좀 사정이 생겼어요. 만약에 뭐 여기 10일 내에 우체국 창구로 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때는 30일 안으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한 창구 교부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세요. 집배원 배달 전이나 배달하지 못해서 반송하기 전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뭡니까? 청구하면 창구에서도 그 수취가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거. 자, 2번 보세요.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거는 뭐 가능하다? 그것도 역시 창구에서도 교부한다라는 거. 창구에서 교부한다. 그래서 선박 등대 창구 교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 우편함 같은 거 그런 것들 배달 이렇게. 근데 공동 우편함 그래서 보면 마을이 그냥 하나의 우편함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로 가는 것들은 다 어디에요? 그 우편함에다가 넣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울 때는 마을 공동 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우편물을 배달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우편함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마을로 가는 거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한 번에 와가지고 꺼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보세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와 같은 수취인과 대리 수령인의 신고를 통해서 등기 우편물 대리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등기 우편물이라는 것은 수취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서명하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어쨌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면 정당한 대리인을 갖다가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뭐 그 주소지에다 그냥 배달하면 끝이잖아요. 뭐 직접 수령할 필요 없으니까 일반 주소지에 배달하고,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1차 배달이 안 됐을 때는 그때 뭐 한다? 대리 수령인에 간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있더라도, 대리인이 있어도 뭡니까? 그러니까 대리권을 준 본인이 그 당시에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대리인에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배달을 해보고 근데 없다. 그러면 그때 사용마다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한다는 거 그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 장기 부재시 우편물 배달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장기로 집을 빌 때 등기 우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배달할 수 있다. 자, 동거인이 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동거인에 대해서는 뭡니까? 배달하면 되는 겁니다. 뭐 동거인 그랬으니까 꼭 가족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배달을 했다. 그러면 정당하게 배달한 게 되고요. 근데 수취인이 장기 부재 신고소에 돌아올 날짜를 미리 신고했어요. 근데 그 날짜가 너무 오래예요. 그래서 나는 2달 동안 외국 여행을 갑니다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수취인 장기 부재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일 이내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했던 그 날짜에 다음 날에 배달을 해주면 되고요. 15일이 지났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건 그때까지 우체국에서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수취인 장기 부재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 우편물 보관함의 배달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여러분들 무조건 배달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의?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진짜 수취인 동의를 받은 후, 여기도 밑줄이 안 꺼져 있네요.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수취인이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하려고 신청했다면 그럼 굳이 뭡니까? 수취인 방문하지 않고 바로 배달을 줘요. 이건 뭐 미리 사전에 동의를 한 거니까요. 다만 특별 송달 보험 등기 이거는 뭐예요? 직접 수령을 해야 됩니다. 수령하고 서명까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9번하고 10번 이것도 여러분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확인하십시오. 근데 어렵지 않고 시험에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에 수취인이 주거 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서비스 기간 동안에 표면에 구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에 이전한 주소지로 전송된다. 이런 경우는 되게 용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무슨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지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달 기존에 살던 집으로 오는 것보다는 내가 새로 이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주소지로 가는 거를 새로 이사간 집으로 이렇게 배달 갖다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수취인의 배달 장소 변경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세요. 우편물 표기 주소지에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등기 우편물 수취인이
배달 장소 변경 서비스를 했다면 당연히 수취인이 지정한 수령지로 배달한다. 그래서 등기 같은 경우는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부재를 해야 돼요. 그냥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자리를 비우게 된다. 그때 그 타임 때.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서 수령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럼 그쪽으로 좀 배달하기를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신청한 그 수령지로 배달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국내 우편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챕터를 갖다가 뭐 4개는 아니지만 그 4개로 나누면 일단 국내 우편 파트는 끝이 났는데 지금 뭐 솔직히 고민입니다. 그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강의가 저기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지금 제가 진짜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고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이후로 진짜 솔직히 하루도 쉬어본 적도 없고 잠도 거의 계속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는데도 근데 또 이렇게 진행하다가도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강의가 업로드 돼가지고 막 여러 번 보기를 원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좀 간략하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버릴까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진도를 갖다가 좀 빼는 쪽으로 그렇게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강의를 해야 될까라는 그게 지금 고민에 좀 쌓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내 우편은 뭐 지금 뭐 어차피 끝냈으니까요. 그래서 강의를 갖다가 책에 있는 내용 제가 그래도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그냥 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우편이라든지 특히 금융 파트는 양이 또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지금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딱 일주일에 2번입니다. 2번에 그것도 10시 수업 끝나고 제가 70km 달려와요. 70km 달려와가지고 지금 요 새벽 시간대 지금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나마 제가 2번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날에 이제 저기 수업이 이제 오후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밤새 좀 촬영하라고 오전에 눈 좀 붙이고 또 수업을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좀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니까 좀 많이 촬영하면 좋기야 좋은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쨌든 뭐 국내 우편 파트는 이렇게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국내 우편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뭐 저기 75페이지에 보시면 그 기출 보세요. 2010년, 2008년, 2014년, 2016년 뭐 거의 매년 나왔네요. 그래서 이 뒷부분 특히 배달의 특례, 그다음 우체국 배달, 국내 우편물 배달 뭐 관련해 가지고 계속 나왔으니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뒷부분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2개만 보겠습니다. 2014년하고 우리 재작년 문제 좀 보면 2014년도 보면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편물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1인에게 배달하면 소임을 다한다 그랬죠. 2번 등기 우편물은 배달 시 수령 사실 확인은 특수 우편물 배달 중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죠.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등기 우편물은 직접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 우편물로 배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세요. 우편 4.3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다면 4.3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3 사용계약 해지와 관련되는 거, 자, 요거는 지금 우리 빠졌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 이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30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작년 문제. 국내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관 우편물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0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인에게 배달하는 것이 우편물 배달의 일반 원칙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14, 2016 똑같은 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번 사산번호와 2번이 정답이네요. 사산번호와 주소와 함께 기재됐다. 이길 특급 우편물은 아까 제외라 그랬죠. 이거는 주소지로 가는 게 아니다 라고 했고요. 다음 배달의 우선순위에서 일반 통상 우편물, 국제 선편 통상 우편물 서장 엽서 포함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아까 진짜 고민이네요. 여러분들 뭐 강의 좀 들으신 분들은 모든 분들을 좀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강의하신 분들은 막 솔직히 저한테 막 불만을 토로해요.
그럼 처음부터 또 강의를 또 새로 들어야 됩니까? 바뀐 부분만 빨리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그동안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우편 금융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 강의 하나 찍는 것도 지금 겨우 이제 시간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두 개 다 이렇게 충족시키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국제 우편이랑 금융 파트 부분은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우편 파트는 여러분들 여기서 끝내고요. 그래서 저기 국내 우편 파트 좀까지 뭐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여기까지 복습 좀 잘하시고, 또 뒤에 이제 또 국제 우편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국제 우편 또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